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2살이던 트레버 딜리는 아일랜드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네 남매 중에 막내로 가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지냈죠. 그는 말수가 막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유머 감각이 좋아서 친한 친구들하고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우 관계뿐만 아니라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성실하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잘 마친 후에 투자관리은행 IT 부서에 스카우트 되면서 취업까지 바로 성공합니다. 보통 유럽 쪽의 금융업계는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아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특히나 IT 부서는 전문성까지 요구하고요. 그런 회사에 무려 스카우트를 받아서 갔다고 하니까 사실 이건 말 다 했죠. 평소 그는 굉장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딱 맞는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커피 한잔 하면서 동료들하고 약간의 스몰 토크를 즐겼죠. 퇴근 후에는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트레버는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주말마다 부모님이 계신 집에 들를 정도로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지난 2000년 12월 2일도 마찬가지였죠. 가족들과 다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트레버는 다음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본가에 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아들 얼굴 못 본다는 거에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되지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날로부터 5일이 지난 12월 7일 트레버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그날은 회사에서 얼리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힐튼 호텔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에 밴드 공연까지 관람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는 직원들끼리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펍으로 2차를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다 함께 모여서 웃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파티를 즐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새 자정을 넘겨서 1시, 2시, 이제 새벽 3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사실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요. 이날 새벽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택시 파업까지 겹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 차를 얻어 타거나 미리 차를 예약해둔 사람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트레버는 상황이 좀 달랐죠. 남은 친구들 중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없기도 했고 사실 회사 근처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펍을 나서는데 이 비 오는 상태를 보니까 이게 그냥 걸어갈 수준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직장인 은행으로 돌아가서 우산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때 시각은 이미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사무실에는 동료 칼이 마침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 시간까지 야근을 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네, 이 회사가 아무래도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한 직원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칼이 그의 일까지 홀로 밤새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트레버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동료와 잠깐 티타임을 가집니다. 오늘 너가 파티 안 와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또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 그 동료 칼에 따르면 트레버는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지 않았고 평소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 4시쯤 트레버는 그럼 내일 보자고 가볍게 인사를 한 후에 사무실을 나서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그가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 되고 말아요. 트레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무려 4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에나 알려집니다. 일단 회식 다음 날인 12월 8일 금요일은요. 많은 직원들이 막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늦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반차나 휴가를 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곳곳이 비어 있었고 그 탓에 트레버가 결근을 한 걸 눈치챈 직원이 없던 겁니다. 다들 그냥 휴가 냈나 보네 가볍게 생각했죠. 그리고 바로 주말이 시작되면서 집에서 잘 쉬겠지 따로 연락을 취한 동료도 없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들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앞서 아들이 약속이 있어서 본가에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런 줄 안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트레버와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즉흥적으로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친구 봐야겠다. 그냥 막연한 계획 정도를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친구들도 그의 실종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까지 지난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트레버는 여전히 회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제서야 동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평소 무단 결근은커녕 지각도 안 하던 사람이 파티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출근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한편 부모님도 아들에게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저 트레버 씨가 무단 결근 중인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들 직장에서 온 전화예요. 순간 부모님은 트레버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즉각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지난 크리스마스 회식 이후에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수백 장의 전단과 포스터를 만들고 시내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죠. 수천 장의 전단지가 시민들에게 배포됐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서 목격 정보를 수소문하기도 해요.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수색이 빠르게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의 초등 대응이 늦어졌어요. 그 때문에 빠르게 확보되었어야 할 단서들이 이미 많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타이밍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경찰은 최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우선 트레버가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예 그가 집에 들르는 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입고 있던 옷도 집안에 전혀 없고요. 게다가 추가로 사라진 물건도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이 실종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그의 은행 계좌의 움직임도 살펴봤어요. 트레버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또래에 비해서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품을 노린 범죄에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실종 전후로 계좌에서는 전혀 의심스러운 활동이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할 범죄와의 연관성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 경찰은 실종 당일 그의 행적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트레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사실 2000년대 당시에는 CCTV가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의 흔적을 찾아낼 수는 있었죠. 12월 8일 새벽 3시 반쯤 트레버는 파티가 끝난 뒤에 자신의 회사 건물로 들어갑니다. 짧게 동료와 티타임을 가지고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온 시각은 한 30분 정도 지나서 4시 3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회사 건물을 나와서 집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요. 사실 집으로 가려면 그냥 직진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가까워요. 근데 트레버가 왼쪽으로 들어간 그 골목길은 완전히 삥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적어도 20-30분은 더 걸어야 되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가 새벽 4시인데 트레버는 당장 내일 7시에 출근해야 됐어요.
아니, 지금 급하게 들어가도 3시간 잘까 말까 한 상황에 굳이 길을 돌아간다고요? 물론 좀 술에 취해서 길을 잘못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참고로 사람이 길을 잃으면 대체적으로 큰 길로 나가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레버가 택한 길은 앞서 말했듯이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수상한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트레버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약간 거리를 둔 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너무 수상하죠? 게다가 트레버는 이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어떤 CCTV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행적이 묘연해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흔적도 없고 정말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 영상을 보던 경찰의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CCTV를 몇 번이나 돌려서 다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아까 트레버가 우산 가지러 은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가 3시 반인데 이 의문의 남성이 이미 3시쯤부터 은행 주변을 막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근데 우산도 없이 그냥 막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게다가 4시쯤에 건물 밖으로 나온 트레버와 몇 마디 대화도 나눕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의문의 검은 옷 남성은 사실 그때 당시 경찰이 그를 블랙고스트라고 불렀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칭할게요. 그 블랙고스트는 트레버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고 또 마지막 골목에서도 함께 포착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를 주요 참고인 겸 용의자로 보고 즉시 추적을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아는 정보가 검은색 옷 이것뿐이에요. 도저히 신원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도 그의 정체는 미스테리로 남게 돼요. 트레버는 여전히 실종 상태고요. 하물며 시신도 나오지 않아서 경찰도 가족도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실종이 너무 미스테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떤 이들은 트레버가 투자은행에서 또 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잖아요. 누군가 그걸 노리고 그를 납치한 게 아닐까 추정합니다. 사실 이게 좀 영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사라진 걸 보면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그의 집에선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100% 이거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그리고 다음은 사고설입니다. 사실 집으로 가는 길에 물길이 위치해 있어요. 약간 운하 같은 물길이요. 트레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바로 옆에도 그랜드 캐널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집으로 가던 길에 여기에 빠진 건 아니냐라는 다소 단순한 가설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막 발을 헛디딜 정도로 엄청 취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근방을 수색했을 때 시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말이 안 됐죠. 혹시 이 운하가 너무 커서 시신을 발견 못한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 수색을 맡은 전문가에 따르면 여기는 수영장처럼 수색이 쉬운 곳이라고 해요. 막 물이 빠르게 흐르지도 않고 대체로 고여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신은커녕 소지품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봐서는 여기에 빠졌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론 자발적 실종설이 있습니다. 그냥 말 못하고 막 혼자 고민하던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종적을 감춘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트레버의 성실하고 규칙적인 성격상 무슨 엄지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닐 거다 주장합니다. 게다가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라진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가설이죠.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만 무성한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사실 트레버 실종 당시 그를 한참 찾을 때 경찰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7년이 흐른 2017년이 되어서야 그 영상을 공개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영상 일부가 편집이 된 채 보여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경찰 말에 따르면 당시 영상은 너무 뿌해서 이제야 기술 발달로 선명 화질로 복구했다. 그래서 이제서야 공개한 거다 라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편집을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죠. 그래도 이 영상이 올라오고 사건에 약간의 진전이 생기는데요. 2017년 8월 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이 트레버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고스트의 정체도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블랙고스트는 갱단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은행 건물로 접근하고 싶어 했다고 하죠. 그래서 트레버가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랬는데 근데 그런 제안에 누가 오케이를 하겠냐고요. 트레버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그 갱단원이 분노를 했고 집으로 돌아가던 트레버를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인적 드문 거리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 채플 리조드에 그의 시신을 매장했다라고 진술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내용이 꽤 구체적이지 않나요? 경찰도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곧장 해당 지역으로 투입했어요. 몇 주 동안 시신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결국 2달간 이어지던 수색은 취소됐고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이 무색하게 이건 허위 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다시 사건은 미궁에 빠져요. 그러다가 또다시 6년이 흐른 2023년 우연치 않게 블랙고스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단순히 근처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그냥 작업자였습니다. 조사 결과 트레버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그냥 CCTV에 우연히 같이 찍혔던 거예요. 근데 이때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트레버와 사무실 앞에서 짧은 대화를 나눈 그 검은 옷의 남성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에서 목격됐던 블랙고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행 앞의 남성은 아직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 이후로도 여전히 그의 실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짧은 젓갈색의 머리, 또 머스타드색의 체크무늬 셔츠, 베이지색 코듀로이 바지, 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신발에 녹색 패딩 재킷까지. 그의 마지막 인상착의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5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트레버의 실종은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죠. 단 한 조각의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은 정말 불가사의한 실종입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끝내 진실을 밝혀내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경찰 또한 최근까지 새로운 제보를 쫓고 또 CCTV를 디지털 복원하면서 곧 분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그날 밤 트레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은행 앞에서 만난 진짜 블랙고스트는 대체 누구냐고요? 언젠간 이 미스테리가 풀리고 또 가족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야. 미국에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남북전쟁 때 사망한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날이 있어.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로 보면 돼. 이날은 미국에서 진짜 큰 공휴일이거든.
그래서 파티나 다양한 기념 행사가 그 전주 금요일부터 열릴 정도야. 미국 오비스포 카운티에 살던 크리스틴 스마트도 메모리얼 데이 기념 파티에 초대를 받게 돼. 크리스틴은 가족이 되게 화목한 편이었어.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고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는 되게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었지. 근데 이제 막 대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집 떠나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1996년 5월 24일 금요일, 크리스틴이 성인이 되고 파티에 처음 가는 거라서 엄청 기대했다고 해. 친구 마르가리타랑 홈 파티에 가서 막 술도 마시고 재밌게 노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생각에 이 파티 자리만 그런 것 같아. 분명히 오늘 다른 곳에서도 파티 열린다고 들었거든. 성인 되고 이거 처음 가는 건데 이렇게 시간 보내긴 아깝잖아. 그래서 크리스틴은 친구 마르가리타한테 우리 다른 파티 가자고 막 꼬셨지. 근데 친구는 좀 귀찮은 거야.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결국 크리스틴 혼자서 다른 파티장을 찾아갔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녀는 1996년 5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을 끝으로 사라지고 말아. 이틀 후인 27일, 크리스틴의 엄마는 캠퍼스 경찰한테 전화를 받게 되는데 딸이 주말 내내 보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면서 혹시 함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 엄마는 좀 당황했어. 사실 크리스틴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찾으려고 급하게 학교를 향했지. 사실 크리스틴의 실종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친구들이었어. 실종 당일인 25일 아침에 마르가리타는 크리스틴이 밤새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왜냐하면 방에 지갑, 돈, 신분증까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마르가리타는 순간 크리스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었대. 그래서 다른 친구들 불러서 다 같이 찾아보자 라면서 친구를 찾아 나섰지. 그리고 동시에 캠퍼스 경찰에게 신고도 했고. 근데 친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경찰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야. 크리스틴이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그냥 더 놀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런 거면 소지품을 왜 두고 가? 파티 간 거면 적어도 지갑 정도는 챙겼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을 그냥 아예 다 무시해버렸던 거야. 그러다가 주말이 지나서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본 거고.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이 몇 번이나 실종 수사를 바로 시작해달라고 요구했지만 4일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돼. 이것만 들었는데도 너무 답답하지? 경찰의 미적지근한 수사에 가장 속이 타는 건 가족들이었어.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오비스포 카운티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해. 터널부터 다리 아래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 그렇게 수색하면서 딸이 살아있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신이라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 진짜 이런 기도했던 부모님 마음이 어땠겠어.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있어. 모든 정황 증거가 가리키는 딱 한 명. 그는 바로 폴 폴로레스.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둘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고. 24일 밤 마르가리타랑 헤어진 크리스틴은 다른 파티장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빨리 취했다고 해.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파티장 옆 잔디밭에 쓰러졌는데 그녀의 친구 셰릴과 팀이 그 모습을 보게 돼. 부축해서 기숙사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폴이 뒤에서 튀어나오더니 자기가 크리스틴 도와주겠다고 그녀의 몸에 팔을 두르더래. 그때가 한 새벽 2시쯤이었거든? 사실 팀은 기숙사 생활을 안 해서 더 멀리 갔어야 됐었어. 그러니까 결국 방향이 같았던 셰릴과 폴, 이 두 사람이 크리스틴을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거지. 그렇게 세 사람은 기숙사 근처에 도착했는데 폴이 자기 방이 크리스틴 바로 옆쪽이라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혼자서 데려다 줄 테니까 셰릴은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기숙사까지는 뭐 한 40m? 그러니까 그냥 바로 코앞인 거야. 거의 다 왔으니까 쉐릴도 뭐 문제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맙다, 잘 부탁한다 하고 먼저 들어가게 돼. 자, 사건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 크리스틴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폴이잖아. 그래서 경찰이 그를 의심했던 거야. 참고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때 쉐릴 떠나고 둘만 남았을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자기는 크리스틴 데려다주고 곧장 방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이후 크리스틴을 본 적이 없잖아. 이게 너무 수상한 거지. 근데 폴의 이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야. 크리스틴이 실종된 다음 날 눈에 멍이 들어있더래. 게다가 손이랑 막 무릎에 상처가 있기도 했었었고. 경찰이 그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농구하다가 다친 거래.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 사실 확인 위해서 같이 농구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이거 농구 시작하기도 전에 올 때부터 이미 상처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 완전 의심스럽지? 아니 뭐 별 상처 아니면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폴은 평소 행실도 되게 안 좋았었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막 성추행했다고 해. 실제로 폴은 크리스틴이 실종되기 5개월 전에 한 여학생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전적까지 있었어. 친구들은 폴이 크리스틴을 성폭행하려다가 혹은 성폭행 후에 살해했을 거라고 추측했어. 그러니까 폴의 방을 꼭 조사해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그렇게 폴 기숙사 수색이 시작돼. 근데 이미 크리스틴이 실종된 지 16일이 지났을 때야. 그때는 이미 방 다 빼고 그 방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였었고 결국 존재했을 그 모든 증거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 경찰은 뒤늦게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방을 확인했는데 이때 4마리 중 3마리가 폴의 침대에서 반응을 보였던 거야. 그럼 적어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확실하잖아. 하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수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더라고. 난 진짜로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범인 잡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어쨌든 크리스틴의 실종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었고 그 사이에 또 5개월이나 흐르고 말아.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증거를 찾게 되는데 1996년 10월 메리라는 동네 주민이 가족들하고 차고에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었어. 근데 타이어 옆에 뭐 반짝이는 게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게 뭐지? 하고 주워보니까 웬 귀걸이야.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은 디자인에다가 뒤쪽에는 얼룩 같은 지문도 남아있었지. 근데 이게 분명히 자기 귀걸이는 아니었거든. 근데도 이상하게 이게 눈에 익더라고. 순간 그 메리의 머릿속을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어. 바로 며칠 전에 실종자 전단지에서 봤던 한 여성. 그녀가 하고 있던 귀걸이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건 바로 크리스틴의 실종 전단지였지. 메리는 이게 그녀의 귀걸이임을 직감했고 중요한 증거물로 경찰한테 넘기게 돼. 왜냐면 뒤에 그 지문까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어이없는 실수가 또 벌어지는데 와, 진짜 놀라지 마라. 이 귀걸이를 잃어버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경찰이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못할 동안 오히려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졌어. 크리스틴의 귀걸이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었거든. 이때 주민들이 주목한 건 귀걸이 그 자체보다는 그걸 찾아낸 장소. 알고 보니까 메리가 살던 그 집 주인이 폴의 어머니였더라고.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실종됐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사건 이후 얼마 안 돼서 메리가 이사를 온 거야. 거기에 완전 대박 증언이 한 개 더 나오는데 그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 폴 가족 전부가 뒷마당에 나와서 막 바닥에 콘크리트 제거했다가 거기에 흙 다시 채웠다가 뭐 이것저것 작업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몇 주 동안 이어졌었고 그래서 똑똑히 기억한다는 거지. 크리스틴이 실종된 몇 주간 그 집 뒷마당에서 이루어졌던 공사.
과연 그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폴 가족에 대한 의심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경찰들이 마침내 그 집을 수색하게 돼. 근데 이미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 9개월이나 지났어. 그리고 메리 가족이 이사 오기도 했었었고. 집안과 뒷마당을 전부 수색했지만 당연히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어. 너무 늦었던 거지. 경찰이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니까 답답해진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1997년 폴을 고소하게 돼. 크리스틴 실종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지. 이때 폴은 묵비권을 행사했어. 자기 이름 빼고는 아무 말도 말을 안 해. 결국 제대로 된 진행 한번 못 해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은 취하돼. 근데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폴이랑 그 가족들이 오히려 크리스틴 부모가 자기네 괴롭힌다면서 고소하더라. 진짜 뻔뻔한 거지. 딸이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시간은 15년이나 흘러버려. 그렇게 2011년 이 사건에 새로운 변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오비스포 카운티의 새로운 경감 이완 파킨슨이 취임하게 되거든. 이완 경감은 취임할 때 약속을 했는데 자기 명예를 걸고 전면 재조사를 해서 꼭 크리스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준 거야. 1996년 수사 당시에 수집한 증거와 증언들을 다시 싹 살펴보기 시작했지. 수사는 또 무려 8년이나 이어졌지만 진척이 없더라고. 이완 경감은 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유명 팟캐스트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 2019년 9월 30일 팟캐스트를 통해서 크리스틴 스마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가 소개됐고 그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과 또 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면서 혹시 사건 당일 목격자의 중요성을 막 얘기해주기도 했었었어. 방송은 1200만에 넘게 다운로드 됐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돼. 그렇게 크리스틴 사건의 재조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거야. 그리고 2020년 2월 제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제보자는 자기가 폴 아버지 집 근처에 살고 있다면서 2월 4일 밤 그들의 이상한 모습을 봤다고 하는 거야. 그는 폴과 그의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까지 총 4명이 집 밖 계단 그 아래의 가판 부분에 밤새 무슨 공사를 또 하더래.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4사람이 크리스틴의 유해를 옮겼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 2021년 3월 이완 경감은 폴 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하게 돼.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찾았지. 수색 과정에서 목격자 증언에 따라서 계단 그 가판 아래를 살펴보는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판 아래 흙을 수집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되는 줄 알아? 시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엄청나게 발견된 거야. 하지만 크리스틴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어.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꽤 도움되는 증거 찾은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집을 레이더로 이렇게 찍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가판 아래에 무언가 묻혀있던 흔적도 발견된 거야. 그 말은 거기에 묻혀있던 게 시신이 맞다는 거잖아. 뭔가 묻혀있던 흔적이 있는데 그 흙에서 나온 게 시신 성분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경찰들은 폴의 컴퓨터도 포렌식 해봤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이 진짜 충격적이야. 여성들을 촬영한 성관계 영상들인데 수십 장의 사진들도 같이 발견됐어. 근데 그 피해자가 최소 10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 심지어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여. 폴 방에서는 그때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는 약물들도 발견됐었고 성폭행 정황들이 확인된 거야. 아니, 얘는 크리스틴 사건이 아니었어도 그냥 완전 범죄자인 거지. 2021년 4월 13일 마침내 폴과 그의 아버지가 크리스틴 실종과 연관된 걸로 판단돼서 체포돼. 폴은 끝까지 무죄에 주장하더라고. 그의 변호사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집 어디에도 크리스틴의 DNA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단에 그녀가 묻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지. 그러나 검사 측은 폴에게 강간 또는 강간 미수 과정에서 저지른 1급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어. 폴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에 크리스틴이 반항하자 살인한 걸로 추정한 거지. 끔찍한 살인과 여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폴이 사이코패스 살인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최고 형량을 내려줄 것을 간청했어.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검찰의 손에 들어줬어. 무수한 심증과 부진했던 수사 와중에 발견하게 된 물증들도 도움이 됐던 거지.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 27년이 지난 2023년 3월 10일. 최종적으로 폴은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어. 그래도 속 시원한 결말 같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들과 함께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그의 아버지는 무죄를 판결받게 돼. 아무래도 그 증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당시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현재 폴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야. 안타깝게도 크리스틴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유족들은 사랑하는 딸을 기리며 크리스틴 스마트 장학금을 통해서 여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어. 또한 그녀의 이름을 딴 캠퍼스 보안법을 만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립대학들이 학생 실종 같은 각종 범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경찰이랑 소통하고 수사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기도 했었고,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실종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으며 25년간 그 고통에서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겪었던 이 끔찍한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고, 캠퍼스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늦장 수사로 27년 만에 해결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